계약의 성립. 계약은 합의로 성립합니다. 낙선계약. 승낙이 있으면 성립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죠?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그와 비교해서 요물계약이란 게 있어요. 이 요물계약은 암기하세요. 현대계보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나오면 그때 가서 살피기로 하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물계약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현대계보입니다.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러한 경우에는 요물계약이에요. 요물, 즉 당사자 간 의사 합치 외에 물건을 요한다는 것이죠. 현상광고 예를 들면 이거죠. 페르시안 고양이 찾아주면 10만원 살해하겠다. 그러면은 페르시안 고양이를 찾아서 줘야 되죠.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안 되고 고양이를 찾아서 줘야 됩니다. 요물이죠. 대물변제에는 물건을 줘야 됩니다.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줘야 돼요. 보증금 계약도 보증금을 줘야 됩니다. 즉 말로 떼우면 안 되고 뭔가 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물계약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현대계보. 청약과 승낙입니다. 청약은 A가 집이 있는데 이 집 1억 원에 팔게. 이게 바로 청약입니다. 이 청약의 상대방은요,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해요. 물론 특정 소수인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예요. 불특정 다수인 아닙니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승낙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다. 그럼 틀린 거예요. 자, 청약자에 대해서 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주관적 합치라 그럽니다. 사람이죠. 청약자 사람입니다. 사람에 맞추는 것이죠. 따라서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 합치입니다. 그리고 비교 개념으로 객관적 합치라는 게 있어요. 이 객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용의 일치죠. 즉 청약의 내용과 승낙 내용의 일치를 뜻합니다. 청약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의 의미가 청약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확정적이어야 되죠. 확정, 즉 변하지 않겠다는 거죠. 따라서 청약자가 마음대로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예외가 있죠. 그러면 철회가 가능한 사유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청약을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랍니다. 그렇다면은 철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철회권 유보. 청약을 발할 당시에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철회권을 미리 유보해 놓은 겁니다. 그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시험은 이 부분에서 나오죠. 이 대하자를 격지자로 말을 바꿔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틀린 거죠. 짤막하지만 잘 안 헤어질 거예요. 제가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 암기하기 쉽게 할게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주지 않은 거예요. 청약자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 승낙기간이란 게 청약자 입장에서는 기다려주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다려주는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격지자가 아닌 대하자가 아니랍니다. 격지자는 시간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편이에요. 우편을 하면 통상 가고 오고 해도 한 최소 3일은 걸리죠. 기다려주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대하자 간에는요, 서울, 부산이라 해도 전화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전화통화의 경우에는 격지자가 아니라 대하자예요. 얼굴 대면에서 마주하는 사람은 당연히 대하자고요. 전화통화의 경우도 대하자로 됩니다. 그 경우에는 즉시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즉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대하자다. 즉시 피드백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철회가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해 안 되신 분들은요. 이 부분을 반드시 암기하세요.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암기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격승발입니다. 격승발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영어 단어처럼 암기하세요. 격지자 간 승낙은 발신 시에 효력을 발생한답니다. 격승발. 이게 잘 안 외워지면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격발 사이에 승이 있죠. 이렇게 외워도 돼요. 나머지 부분 보시면은요. 이 부분 외에는 다 도달시예요. 청약의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고요. 교차 청약도 도달시에 효력 발생합니다. 다만 교차 청약이다 보니까 용어가 다르죠. 양청약의 도달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A가 1월 1일 날 집을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어요. 그리고 1월 5일 날 도달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B가 1월 2일 날 같은 내용으로 A의 집에 대해서 1억 원에 사겠다 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청약을 했어요.
청약이 교차된 것이죠. 청약이 2개입니다. 따라서 양청약이 있는 거죠. 그리고 B의 이러한 청약은 1월 10일 날 도달을 했어요. 이 경우 효력 발생 시기는요, 양청약의 도달시니까 1월 5일이 아니라 양청약이 도달한 1월 10일이 바로 효력 발생 시기죠. 대화자 간의 승낙은 도달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도달주의 원칙 그대로 되는 거죠. 다만 격지자 간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는요, 발신한 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 부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청약으로 살짝 바꿔놔요. 그러면은 틀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암기하시죠. 격승발 이렇게 암기해 놓으세요. 청약을 발송한 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 청약은 유효합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죠. 변경 승낙과 조건부 승낙, 그 경우에는 청약의 거절 및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승낙자가 승낙을 하면서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조건을 단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거절로 봐요.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연착된 승낙, 이러한 경우도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줬어요. 승낙기간 말일이 1월 10일이었습니다. 그 경우에 승낙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했는데 도달이 언제 됐냐면 1월 11일 날 됐어요. 그러면 연착, 늦게 도착했죠. 그 경우에는요,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즉, 승낙은 곧이곧대로 안 되면은요,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새로운 청약입니다. 청약의 유의는 계약의 내용이 아닙니다.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내용이죠. 구체적이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표시에서 도달을 하면은 바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즉, 청약은 확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유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견적서 제출 등이 있죠. 이러한 유의는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확정적이지도 않으므로 계약의 내용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과 손해배상,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 성립하면은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계약 체결하면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어떤 경우냐면은 원시적 불능입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사유죠. 이런 경우죠. 계약 체결을 이때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어느 토지가 수용되어 있거나 또는 집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집이 멸실되고 없더라는 것이죠. 그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되는 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죠. 참고로 다음 강의에서 배우겠지만 계약 체결 후에 집이 불에 탔다, 멸실됐다, 그렇다면요, 이 경우는 후발적 불능이 되죠.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위험 부담의 법리로 해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하실 것은요, 원시적 불능만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책임 발생 요건입니다. 배상할 의무자 입장에서는 악의 또는 유과실이어야 돼요. 알았거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상 권리자, 즉 배상을 받을 사람은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이 부분 기억하기 쉬운 거 이거죠. 돈 받는 게 쉽지 않죠. 즉 요건을 세게 합니다. 선의이고 무과실까지 요구해요. 이러한 요건이 그 총칙에서부터 물권법 보면서 너무 많죠. 따라서 헷갈리는데요. 배상이 뭐죠? 돈 받는 거죠. 남의 돈 받는 게 쉽습니까? 요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의이고 무과실까지 요구합니다. 저는 그렇게 암기를 해요. 배상액입니다. 이 배상액은 암기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신한은행이 아니라 신한이행입니다. 신한이행이에요. 신뢰 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한도가 있어요. 한도는 이행이익까지입니다. 여기서 신뢰 이익이란 것은 전매 차익이나 물건의 사용 이익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행이익이라는 것은 기회비용 등이 있어요. 또는 물건 조사 비용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회비용은 경제학 용어죠. A라는 물건을 삼에 의해서 B라는 것을 놓쳤을 경우죠. 만약에 A를 안 했다면 B를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비용입니다. 즉 기회비용 개념이죠. 이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서 써놓은 게 아니라 이걸 안 써놓으면 이게 또 뭐냐고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신한이행,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 이건 뭐냐면요, 만약에 신한이행 이게 도저히 난 암기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제가 이게 써놓은 거거든요. 미는요, 미니멈, 즉 최소 금액이죠. 신뢰이익과 이행이익 중에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신한이행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계약의 유형 옳은 것은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 암기 어떻게 하셨죠? 현대계보죠. 매매계약은 현대계보가 아니죠.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낙선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 아니에요. 교환계약은 주고받고죠. 따라서 대가가 있습니다. 무상이 아니에요. 유상입니다. 보상계약은 뭐가 있죠?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있죠. 증여계약은 낙선계약 맞습니다. 증여해 줄게, 응 그래 라고 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허락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하세요. 낙선계약과 비교되는 게 뭐죠? 요물계약이 있었죠. 요물계약 우리는 암기하셨죠. 현대계보로. 그런데 여기에 증여계약은 없죠. 그럼 뭐겠어요? 이쪽이죠. 증여계약은 낙선계약입니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요물계약은 현대계보입니다. 현대계보 중에 도급계약 없었어요. 따라서 이거 틀린 거죠. 도급계약은 낙선계약입니다. 건물 지어줘. 응 그래. 그러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낙선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은 쌍무계약이죠. 편무가 아니고. 이 무는 의무라는 거예요. 임대인은 집을 제공하고요. 임차인은 돈을 주죠. 즉 쌍무입니다. 주고 받고 쌍무예요. 편무 아닙니다. 계약의 종류 잘못 짝지어진 것은 쌍무계약은 도급계약.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돈을 줘야 되고 수급인은 공사를 해줘야 되죠. 주고 받고죠. 쌍무입니다. 무상임치 맡기면서 돈을 안 받는다. 편무죠. 의무가 한쪽에만 있죠. 만일 이거를 유상임치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건을 맡기면서 돈을 받는데요. 쌍무죠. 유상, 대가가 있다. 임대차 계약, 월세, 보증금 받죠? 유상입니다. 여기서 무상은 뭐가 되죠? 사용대차죠. 그러나 월세를 받았기 때문에 유상입니다. 보상계약은 사용대차죠. 만약에 월세를 받는다 유상으로 하면은 임대차 계약이 돼버려요. 사용대차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짜로 써 그거예요. 무상입니다. 돈 주고 써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이죠. 유상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를. 현상광고 현대계보죠. 요물계약이죠. 낙선계약 아닙니다. 계약의 유형 옳은 것은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죠. 요물계약은 현대계보입니다. 매매계약은 현대계보가 아니죠. 따라서 이게 틀렸어요. 유상은 맞죠. 돈 주고 사고 파니까요. 중개계약은 민법에서 전형 계약이 아닙니다. 이 전형은 전자가 법전자죠. 법전에 써져 있냐 이 말입니다. 민법에서 안 써져 있어요 이거. 따라서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 계약이 아닙니다. 교환계약은 실물을 주고받고죠. 공짜 아닙니다. 그래서 유상이에요. 무상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주고받고 끝나는 것이지 날마다 부동산 여기저기 계속 주고 1년 내내 주고 그거 아니에요. 따라서 계속적 아닙니다. 일시적 계약이에요. 증여는 주기만 하는 거죠. 받지는 않습니다. 편무예요. 그리고 증여는 공짜입니다. 따라서 유상 아닙니다. 무상이에요. 주면서 돈 받으면 뭐죠? 매매죠 그거는. 증여가 아니죠. 임대차 계약은 A는 B에게 집을 빌려주고 B는 그만큼 돈을 주죠. 쌍무입니다. 주고받고. 공짜 아니죠. 유상이죠. 계약의 유형 틀린 것은 예약은 채권계약입니다. 본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본계약 할 것을 예약을 하는 겁니다. 이 예자가 미리 예자죠.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뭘요? 본계약 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계약의 내용은요. 집을 사고 팔게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지상권이나 담보권 설정할게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신분의 즉 결혼하자, 이혼하자 뭐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계약의 내용은 물권계약이든 채권계약이든 가족법상 계약이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예약만큼은 오로지 채권계약이에요. 이 채권계약이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약속하는 겁니다. 미리. 그게 바로 채권계약이에요. 따라서 예약은 항상 채권계약입니다. 맞는 거죠. 2번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주고받고 유상이죠. 공짜 아니죠. 3번 요물계약은 현대계보입니다. 교훈은 없어요. 4번 매매계약은 주고받고 쌍무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공짜 아니죠. 유상계약이에요. 공짜는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그러죠.
계약의 유형 옳은 것은 교환계약은 낙선계약이고 쌍무계약입니다. 비교 개념이 요물계약이었죠. 요물계약은 현대계보입니다. 교환계약은 현대계보에 안 들어가요. 따라서 낙선계약이죠. 교환, 주고받고입니다. 쌍무입니다. 요물계약 현대계보죠. 매매계약은 현대계보 안 들어가죠. 이게 틀렸어요. 3번 증여계약은 무상은 맞아요. 공짜로 주는 거죠. 돈 받고 주면요. 그건 매매라니까요. 증여나 매매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아요. 불요식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요식행위는 뭐가 있나요? 이걸 또 물어본 분이 계세요. 혼인신고 있죠. 그거 요식행위입니다. 혼인신고를 해야지만이 혼인으로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야 법률 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증여계약이나 매매계약은 불요식 행위예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아요. 구두상 계약도 성립해요. 사용대차 계약은 낙선 계약이다. 맞죠? 요물계약 뭐가 있죠? 현대계보죠. 이 현대계보 속에 사용대차 계약은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낙선 계약이죠. 너 공짜로 써라. 응 그래 그럼 성립해요. 낙선 계약이에요.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이 아니죠. 편무계약이죠. 너 써라고 물건을 줬어요. 그런데 돈을 받질 않죠. 즉 편무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편무가 아니고 쌍무계약입니다. 그냥 물건을 제공하고 아파트를 빌려주고 돈을 받죠. 쌍무입니다. 돈을 받으니까 유상이고요. 요물계약은 현대계보입니다. 개가 있네요. 맞죠?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일성 판례에 따름. 약관의 경우에는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약관규제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1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즉 불공정성이죠. 따라서 무효입니다. 이 내용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있어요. 이 질문 기억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부당하게 과중하다는 거죠. 부당하게 너무 무겁다는 거죠. 즉 불공정이라는 거죠. 불공정 약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효라는 거죠. 그 내용으로 약관규제법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2번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즉 불명확한 때에는 해석을 하는데 누구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냐면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작성자는 보험회사를 생각하면 돼요. 회사 측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거죠.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 그럽니다. 자, 이 부분 또 기억하기 좋게 알려드릴게요. 보험회사가 강자죠. 우리 일반 고객, 개인들은 약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강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게 공정하다는 거죠. 작성자 불이익 원칙입니다. 3번 보통 거래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좋은 얘기죠. 약관규제법에서는 이 뒷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게 있습니다.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4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관규제법 6조 제2항 제1호에 있어요. 보통 거래 약관의 내용은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틀렸죠. 객관적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돼요. 객관적 해석의 원칙입니다.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일성 판례의감 1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부당하게 불리하다 그러면 이 말은 곧 공정성을 잃었다는 거죠. 이를 추정한다는 겁니다. 약관규제법 법조항 그대로예요. 2번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기 때문이다. 자, 판례 입장은요. 이 약관이 구속력 있는 이유는 계약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법규범 이건 아니에요. 기억하는 방법. 이 약관은 계약의 일부죠. 법이 아니에요. 계약입니다. 3번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즉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상당한 이유 없이 떠넘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불공정성 때문에 무효로 본다는 거죠. 4번 설명 의무는 누구한테 있죠? 사업자에 있죠. 우리는 보험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명 의무, 즉 중요 내용의 설명 의무는 보험사, 즉 사업주에게 있어요. 따라서 그러한 증명 책임도 사업주에게 있는 겁니다. 설명이 잘 되었다는 점은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 즉 사업주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증명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5번. 회사가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운영 해칙 중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 즉 이 부분은 계약이란 얘기죠. 그리고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죠. 그렇다면은 이런 구조죠. 회사 한 개가 있고 수많은 고객들이 있을 수 있죠.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이는 약관입니다.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은 판례에 따름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할 수 있죠. 청약이 이쪽에 있습니다. 승낙인이 이쪽에 있어요. 불특정 다수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만 해야 되죠. 2번.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하지 못한다.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내용이죠. 확정입니다. 변하지 않겠다는 거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 그러죠. 물론 이러한 내용의 예외는 있어요. 3가지. 3번. 격승발이죠. 맞습니다. 격지자 간에서 승낙의 통지는 발송한 때 성립하는 거예요. 암기하셔야 돼요. 격승발. 4번.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이 있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5번. 청약자가 청약할 때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멋대로 기재해서 발송을 한 거예요. 이게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그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를 인정하게 되면요. 상대방은 무조건 답변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게 세상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계약의 성립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은 판례에 따름 1번. 청약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이고 특히 그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청약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확정력 때문에 그래요. 2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유인으로 봅니다. 청약이 아니에요. 유인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분양 광고의 내용을 어겨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죠. 3번. 교차 청약입니다.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죠. 발송한 때가 아니죠. 발송한 때 관련해서는 우리가 외운 것은 격승발이에요. 그 위에는 도달주의입니다. 승낙을 하는데 조건을 붙였답니다. 또는 변경을 가했다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요. 그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보죠.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내용은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답변할 의무가 없어요. 계약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의 감 1번.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뭐가요? 목적물과 대금이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대부분 판례를 보실까요? 보면은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나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만 매매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목적물과 대금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고요.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군지는 특정이 되어야만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구체적으로 반드시 특정되어야만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했는데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뭐죠? 계약이죠. 계약의 성립입니다. 계약은 뭡니까? 채권이잖아요. 즉 사람과 사람이에요. 따라서 사람과 사람이 누군지는 특정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서 외우면 안 잊어먹습니다. 2번.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이러한 문구를 넣은 거예요. 일정한 기간 내에 승낙자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는 그 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일방적으로 지금 통보해 온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에 구속되지 않겠죠. 상대방은 통보해 줄 의무가 없죠. 즉 구속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은요. 여기만 한번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일종의 갑질로 보이지 않나요? 이런 느낌으로 이 지문을 외워서 답을 맞추세요. 3번은 격승발입니다. 청약했으니까 틀렸어요. 격지자간 계약은요, 승낙의 경우 그 통지를 상대방이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격승발이에요. 4번, 승낙기간이 지났다. 그러면은 연착된 승낙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아울러서 변경 승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청약으로 봐요. 조건부 승낙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즉, 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 청약한 대로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겁니다. 5번,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 관련해서요. 임대차 계약은 낙선 계약이죠. 요물 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 수수는 요건이 아니에요. 아니다 했으니까 맞네요. 요물 계약이 뭐가 있죠? 현대계보죠. 계약의 성립, 틀린 것은 판례의감 1번. 조건을 붙여서 승낙했습니다. 즉 조건부 승낙이죠. 따라서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 본다. 맞죠? 청약한 대로 하지 않고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연착되거나 하면은요, 새로운 청약으로 봐요. 2번,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답니다. 그러면은 성립하지 않죠. 계약 성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지 성립합니다. 청약은 확정적이야죠. 물론 구체적이기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청약의 구속력이 나오는 것이죠.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죠. 4번, 체결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즉 뭐가요? 목적물과 대금이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는 겁니다. 즉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교차 청약입니다.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죠. 늦게 도달한 청약이 도달했다면 양 청약이 도달한 거죠. 따라서 이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맞아요. 계약 틀린 것은 다툼 있음 판례에 의함 1번. 합의 해지한답니다. 즉 합의죠.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죠. 2번, 교차 청약입니다. 양 청약 도달 시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도달주의 원칙이죠. 3번, 조건을 붙여 승낙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청약 거절로 보죠.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따라서 기존에 했던 청약은 효력을 잃는 겁니다. 상대방이 거절한 순간 원래 했던 청약은 효력을 잃는 거예요. 4번,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상대방이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5번,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랍니다. 즉 통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통지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는 거죠.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성립합니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 있음 판례에 의함 1번.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가 됩니다. 청약은 확정적이야죠. 따라서 청약은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조건을 붙여서 승낙했다 그러면은 청약 거절 그리고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보죠. 3번,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다 그러면은 아직은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있는 거죠. 목적물이 매도인 수중에 있는 상태에서 과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과실 수취권은 원래는 매도인에게 있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매매 대금을 모두 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했다면요, 그때에는 과실 수취권이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4번, 상대방이 청약에 대해서 거절했답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승낙 기간 내에 생각을 바꿔가지고 다시 승낙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거절 의사가 도달해서 효력을 발생해버렸어요. 그러면 끝인 것이죠.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승낙보다 거절이 먼저 도달했잖아요. 따라서 거절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확정이 되는 겁니다. 즉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5번, 비용은 당사자 쌍방 균분 부담합니다. 청약과 승낙, 계약 성립 틀린 것은 1번.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맞습니다. 객관적 합치는 내용에서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주관적 합치는 청약자 있고 승낙자가 있으면요, 이 승낙자는 청약자에 대해서 승낙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관적 합치였어요. 둘 다 필요한 것이죠. 둘 다 있으니까 계약이 성립합니다.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오지 않은 거죠. 그 경우에는 효력을 잃습니다. 3번, 계약의 본질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건 필요 없어요. 어쨌든 합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약은 성립이 안 됐죠. 즉 불성립입니다. 불성립이기 때문에 취소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취소란 건 이거죠. 일단 계약이 성립했는데 그 후에 취소를 합니다. 취소 의사표시를 하면은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3번에서는 애초에 성립조차를 못했기 때문에 취소 이런 표현 자체를 못 쓰는 겁니다. 4번, 청약은 이런 거죠. 청약인이 있고 승낙인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화살표 이렇게 가는 거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5번, 격지자 나왔네요. 효력 발생 나오면 우리는 애운 게 뭐였죠? 격발승이죠. 그런데 청약이네요. 청약은 도달할 때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발신한 때 이러면 또 이게 틀리는 거죠. 왜냐면 이게 청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약과 승낙 옳은 것은 1번, 격지자 간 청약은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다. 격지자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의사 전달에서 피드백이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자유로이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는 청약은요, 대여하자 간이죠. 청약에서 그 상대방은 특정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특정돼도 되고 불특정 다수인도 됩니다. 되어야라는 이게 틀린 거예요. 청약은 청약자가 발송한 후에 그리고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효력 상실이 아니에요. 4번, 격발승이죠. 격승, 그러면 발이 나와야죠. 도달했으니까 틀렸습니다. 5번, 승낙 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칙상 효력을 상실하죠. 청약과 승낙 틀린 것은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가능하죠.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죠.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죠. 주관적 합치죠. 청약은 도달주의가 적용됩니다. 발송시가 아니에요. 4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세트로 다니는 게 이거예요. 상당한 기간 내에. 그래서 맞습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이 부분 이렇게 되죠. 만일에 승낙 기간을 정했다. 그러면은 세트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 기간 내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청약과 승낙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하면 1번,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 청약은 이런 거죠. 청약이 있고 승낙인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살표를 많이 날릴 수 있죠. 즉 청약의 의사표시는요,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가능합니다. 효력이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2번,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 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죠. 주관적 합치 기억나시죠? 그겁니다. 3번, 청약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해도 그 청약은 여전히 유효하죠. 그 후 그 법정 대리인이 청약 도달 사실을 알았답니다. 그럼 즉 청약이 도달을 했고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청약은 또 유효하죠. 따라서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4번, 갑이 매도 청약했답니다. 팔겠다고 청약한 거죠. 이에 대해서 을이 즉 상대방이 대금을 낮추어서 승낙했답니다. 변경을 가한 거죠. 그러면은 이는 거절로 보죠.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 대금을 확정하지 않았답니다. 불확정이죠. 그러면은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입니다. 즉 계약의 내용이 아니에요.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문이 좀 깁니다. 따라서 시간관리상 우리는 기억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쭉 읽어보니까 9월 23일에 청약을 철회했답니다. 이게 지금 문제죠. 철회한 경우, 뭐뭐한 경우, 그럼 이게 문제예요. 그런 경우에 뒷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철회가 적법한지를 먼저 봐야 돼요. 원래 청약은 구속력이 있죠. 따라서 원칙상
철회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3가지 경우에는 철회 가능할 수 있었죠. 첫 번째가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대화자 간에 철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중에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지문을 빠르게 읽어야 됩니다. 처음 보이는 게 우편이죠. 우편이면 뭐죠? 격지자죠. 격지자간이기 때문에 철회 가능한 예외 사유 중에 3번은 삭제합니다. 쭉 읽을게요. 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 금액 특정이 됐죠. 확정된 거죠. 따라서 청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청약의 유인이 아니고 청약이 맞아요. 그리고 쭉 읽으니까 회신을 언제까지 해주라? 10월 5일까지죠. 그리고 편지가 발송되어서 도달, 이거 키워드죠. 9월 16일 날 도달이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외운 게 이거죠. 격승발. 격지자죠. 우편이니까. 승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발송시죠. 내용 보니까 철회권 유보는 없어요. 그럼 결국은 도달 전인가 이것만 봐야죠. 9월 16일 도달이 됐는데 23일 날 철회를 한 거예요. 그럼 도달 후죠. 따라서 철회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철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갑의 청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효력을 잃는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니은번 뒤에서부터 볼게요. 계약이 언제 성립했냐 문제예요. 9월 22일 날 성립했는가 볼게요. 계약 성립 관련해서 우리는 격지자죠. 그러면 격승발입니다.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날, 즉 발신한 날에 성립하는 거예요. 보니까 9월 20일 날 발송했답니다. 승낙의 통지를 9월 22일 날 발송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9월 22일이 아니라 9월 20일 날 성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번은 틀렸어요. 디귿번도 좀 기니까 뒤에서부터 읽을게요. 거절 동시 새로 청약할 것으로 본다. 변경 청약이라를 보면 되는 거죠. 원래 청약은 3억 원에 팔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2억 5천만 원으로 승낙을 변경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은 청약의 거절로 보죠.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디귿번은 맞아요. 청약 옳은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판례에 따름 1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가능합니다. 효력이 없다에 틀렸어요. 2번 철회 가능 여부입니다. 청약이 도달한 다음에는 철회할 수 없어요. 있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 교차 청약입니다. 양 청약 도달 시에 계약이 성립하죠. 발송된 때 틀렸어요. 4번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랍니다. 그러면 이건 청약이 아니죠. 청약의 유인이죠. 5번 견적서 제출은 유인입니다. 청약이 아니에요. 갑은 승낙기간을 5월 8일로 하여 5억 원에 팔겠다 하고 청약 승낙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도달이 됐어요. 틀린 것은 판례감 1번 갑의 청약은 도달한 효력 생긴다. 즉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건데요. 도달시죠. 격승발 외에는 다 도달시입니다. 따라서 청약했으니까 도달주인 거예요. 2번 청약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 청약은 유효합니다. 효력 상실이 아니죠. 3번 갑이 을에게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갑질을 비슷하게 통지했는데 그러면 을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통지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 5월 15일 날 승낙했어요. 그러면 승낙 기간이 5월 8일이니까 연착된 승낙이네요. 자, 그러면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거죠. 이에 대해서 갑이 승낙하면은 계약의 성립이 되는 거죠. 5번 뒤에서부터 읽어요. 계약 성립을 묻는 거예요. 보니까 승낙 도달 앞부분 더 보니까 5천이랍니다. 그런데 아까는 5억이라고 그랬죠. 금액 차이가 10배네요. 갑 입장에서 이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5천이니까 변경을 가한 승낙이에요. 그러면은 청약 거절을 한 것으로 보죠.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었다는 거죠. 자, 이거 착오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건데 이 계약이 성립조차 안 했기 때문에 착오 취소를 주장할 여지조차 없어요.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더 말씀드리면요. 5천만 원 잘못 읽은 거 이거 착오의 요건이 안 된다고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착오의 요건은 중중이죠. 총론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착오 그러면 중중이에요. 요건이. 중요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어야 되죠. 자, 이게 금액이 차이가 크니까 중요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두 번째 요건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5억을 5천만 원 잘못 읽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착오 취소 요건을 안 갖춘 걸로 보여져요. 어쨌든 불성립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착오
취소를 주장할 여지도 없는 겁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인정되려면은 원시적 불능이어야 되죠. 후발적 불능이 아니고 원시적 불능이어야 되죠. 1번. 면적이 미달이랍니다. 예를 들어 이만큼 알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없어져 버렸네요. 이걸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고요. 원시적 불능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례에서는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이러한 사안으로 확대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판례가 이미 있어요. 판례는 이 부분이 문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금 감액 청구를 해라. 이걸로 해결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가져오지 말고 대금 감액 청구로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면적 미달을 이유로 해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계약 체결 전에 토지 전부가 공용 수용됐다는 거죠. 공용 수용이 뭐죠? 국가나 자치단체나 LH 등이 그 토지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토지 소유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유는요. 성립 전에, 즉 계약 체결 전에 발생했다는 거죠. 즉 원시적 불능인 것이죠. 따라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인정됩니다. 나머지 좀 빠르게 읽을게요. 가옥 매매 계약 체결 후랍니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죠. 방화로 없어졌다. 후발적 불능이에요. 따라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닙니다. 4번. 역시 계약 체결 후죠. 후발적 불능입니다. 과실로 그림이 파손됐다. 아주 후발적 불능이에요. 매수한 후에 저당권 실행 소유권 잃었다. 후발적 불능이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틀린 것은 원시적 불능이어야 됩니다. 1번. 원시적 불능 맞습니다. 2번. 실내이익 손해배상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은 이게 바로 뭐죠? 이행이익이란 뜻이죠.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외운 게 뭐였죠? 배상액에 대해서 신한은행이 아니라 신한이행이죠.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한도가 이행이익이다. 즉 실내이익을 배상할 때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배상한다는 거죠. 다시 읽으니까 실내이익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맞죠? 이 부분이 잘 안 외워지는 분들은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미니멈에서 민이죠. 실내이익과 이행이익 중에 작은 걸로 하면 됩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관련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권리자죠. 배상 책임을 받을 권리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이 이고 무과실이죠.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암기하는 방법. 우리가 보는 게 지금 배상 책임이죠. 남의 돈 받는 게 쉽습니까? 요건이 까다로워요. 선이 이고 무과실이어야지만이 됩니다. 총칙부터 지금까지 선이 무과실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외우는 겁니다. 면적 미달 아까 했던 거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 경우는 그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요. 대금 감액 청구를 하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요.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부당하게 이런 데까지 확장시키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5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죠. 그러면 원시적 불능 맞네요.